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의 명예를 빼앗은 사람이에요. 동윤아, 오지 마라. 겨울밤 강남 테크노 타워의 로비는 낮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뿜어내는 냉기는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무릎을 시리게 했고 천장 높이 매달린 샹들리에의 빛은 따뜻함 없이 그저 공간을 밝힐 뿐이었습니다.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의 구두 소리는 메아리쳐 울렸지만 정작 그 소리의 주인들은 로비 한켠에 서 있는 경비원 한상철 씨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상철 씨는 오늘도 유니폼 깃을 여미며 비상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지하 1층 구석, 환풍구 소음과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그곳은 그의 15년 세월이 응축된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철제 책상 위에는 식은 커피 잔과 무전기가 놓여 있었고 벽에 붙은 근무일지에는 그의 필체로 빼곡히 기록된 날짜들이 세월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인쇄된 이름 한상철. 세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직함도 직급도 없는 그저 이름만 있는 명찰이었습니다. 한때 그의 가슴팍에는 건설 현장 소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100여 명의 인부들이 그를 소장님이라 불렀고 그의 결재 없이는 콘크리트 한 자루도 현장에 들어오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먼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15년 전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횡령 혐의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업계에서 쫓겨났을 때 그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가 쌓아온 신용과 명예는 단 하루 만에 무너졌고 남은 것은 갓 태어난 아들 동윤이와 감당할 수 없는 빚뿐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작은 철제 의자에 앉아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상으로 뒤틀린 손마디가 붉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겨울 새벽 건물 외곽을 순찰할 때마다 찬바람이 살을 애는 듯 파고들었지만 장갑을 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손이 시려도 무전기를 놓칠 수 없었고 손가락이 굳어도 순찰 일지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버텼습니다. 아들 하나 지키기 위해 그 아이가 세상의 눈총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동윤이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3살 무렵부터 남들과 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눈을 잘 맞추지 않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귀를 막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소아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상철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그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세상은 자신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고 유일하게 남은 혈육은 이 아이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윤이는 자라면서 사람의 표정을 읽는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떨림까지 포착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할 때 눈꺼풀이 떨리는 것, 불안할 때 입술을 씹는 버릇, 화가 났을 때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것. 동윤이는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은 돌아가신 아내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생전에 관상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은 미신이라 치부했지만 그녀는 사람의 얼굴에서 삶의 궤적을 읽어냈습니다. 그녀가 남긴 낡은 공책 한 권에는 수백 장의 얼굴 스케치와 분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동윤이는 그 공책을 보물처럼 품고 다녔습니다. 엄마의 체온이 남아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으니까요. 상철 씨는 비상대기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도시락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이 빠진 밥과 단무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가락 떴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려 숨이 막혔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삼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철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윤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낡은 패딩을 입고 비상대기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동윤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상철 씨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동윤아, 왜 이 추운 날 여기까지 왔어? 집에서 자고 있어야지. 아빠 저녁 못 먹었을 것 같아서요. 동윤이는 편의점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따끈한 붕어빵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용돈을 모아 산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철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맙다, 아들. 근데 너 혼자 이 밤에 어떻게 왔어? 버스 타고 왔어요. 괜찮아요. 동윤이는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추위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아들을 비상대기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낡은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점퍼를 벗어 아들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아빠가 순찰 끝나면 같이 집에 가자. 네. 동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남긴 그 인상학 노트였습니다. 아이는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상철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남들과 달랐지만 그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상철 씨는 순찰을 마치고 돌아와 동윤이를 깨웠습니다. 아이는 공책을 펼쳐놓은 채 의자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업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제대로 먹이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는 길, 상철 씨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로비 중앙 대리석 바닥에 붕어빵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윤이가 아까 가져온 붕어빵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위해 로비 의자에 살짝 놓아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붕어빵은 누군가의 발에 밟혀 반쯤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아들을 업은 채 무릎을 굽혀 그 붕어빵을 주워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붕어빵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한쪽 면에는 선명한 구두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구두 자국을 보는 순간 상철 씨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5년 전 그날도 겨울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 그리고 그 서류를 손에 쥔 채 비웃던 한 남자의 얼굴. 최기태, 상철 씨의 밑에서 일하던 후배였고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기태는 상철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그 모든 죄를 상철 씨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상철 씨의 이름으로 된 통장, 상철 씨의 도장이 찍힌 서류, 상철 씨의 결제가 난 계약서.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최기태는 상철 씨가 실각한 빈자리를 차지했고 그 후 승승장구하여 지금은 글로벌 기업의 부사장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붕어빵을 꼭 쥐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빵이 손바닥에 부서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로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샹들리에의 빛이 눈부셨습니다. 그 빛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돈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빛은 상철 씨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림자 속에 서 있었습니다. 등에 업힌 동윤이가 작게 뒤척였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고요한 숨결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그는 아들을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세상의 끝자락에 선 듯한 두 사람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그 안에는 끊어지지 않는 끈 하나가 단단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까? 아빠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왜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지 못했는지.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용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침묵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지 않는다면 자신의 명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상철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등에 업힌 동윤이가 가방 속 공책을 꽉 쥐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책 한 페이지에는 오늘 로비에서 스쳐 지나간 한 남자의 얼굴이 스케치되어 있다는 것을. 동윤이는 그 남자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냈습니다. 거짓과 탐욕, 그리고 숨겨진 두려움을. 아이는 아직 어렸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아빠를 아프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언젠가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밤은 깊어갔고 강남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한상철 씨 부자가 걷는 이 골목길에는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한상철 씨의 허리는 60을 넘기면서 완전히 굽어버렸습니다. 젊은 시절 현장을 누비던 그때는 등이 고닫고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100여 명의 인부들 앞에서 설계도를 펼쳐놓고 지시를 내릴 때 그는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소리, 철근을 자르는 기계음, 인부들의 구령소리가 뒤섞인 현장에서 그의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IMF의 상처를 털어내고 재건의 열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상철 씨가 속한 중견 건설사도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는 38배 나이로 현장 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동기들보다 빨랐고 선배들의 시샘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상철 씨는 실력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면 하나 틀리지 않았고 자재 발주에서 단 한 푼도 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철 씨를 믿고 따르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최기태. 29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던 그는 상철 씨를 형님처럼 따랐습니다. 현장에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상철 씨가 퇴근하지 못하면 밤늦게까지 함께 남아 도면을 검토했습니다. 상철 씨는 그런 기태를 아꼈고 회사에 그를 추천하여 대리 승진을 앞당겨 주었습니다. 형님, 제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기태는 소주잔을 들어 절을 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현장 사무실 근처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둘은 밤늦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상철 씨는 기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은혜고 뭐고 없다. 내가 잘해서 오른 자리야. 앞으로도 정직하게만 일해라. 그게 이 바닥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알겠습니다, 형님. 기태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상철 씨가 알아채지 못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질투였을까요? 세월이 흐른 뒤에야 상철 씨는
그때 기태의 눈빛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2006년 봄 회사는 경기도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수주했습니다. 상철 씨는 총괄 소장으로 임명되었고 기태는 그의 부소장이 되었습니다. 공사 규모가 컸던 만큼 자금의 흐름도 복잡했습니다. 자재비, 인건비, 하도급 업체와의 정산, 수십억 원이 오가는 장부를 관리하는 것은 소장의 몫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현장에 나가 일몰 후에야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상철 씨는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이 프로젝트만 마무리하면 여유가 생길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여유로 아이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아내와 함께 여행도 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감사팀이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횡령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황당했습니다. 장부는 투명했고 자재비는 정확히 집행되었으며 인부들의 임금도 단 하루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이 들이민 서류는 달랐습니다. 상철 씨의 명의로 개설된 비자금 통장, 상철 씨의 도장이 찍힌 허위 계약서, 그리고 유령 회사로 빠져나간 15억 원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이런 통장 만든 적 없습니다. 상철 씨는 소리쳤지만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통장 개설 당시 제출된 신분증 사본, 계약서에 찍힌 도장의 인형, 심지어 계좌이체 내역까지 모든 것이 상철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즉각 상철 씨를 정직 조치했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상철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최기태. 부소장으로서 장부에 접근할 수 있었고 상철 씨의 도장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기태를 찾아갔습니다. 기태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현장 사무실에서 기태와 마주했을 때 상철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태연했습니다. 아니, 그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 바닥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더 빨리 올라가느냐의 싸움이죠. 뭐? 형님은 너무 깨끗하게 살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은 깨끗한 사람이 살아남는 곳이 아니거든요. 기태는 담배를 입에 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크레인이 철근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이 빠지면 전 부소장에서 소장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제 계획이었어요. 형님, 원망하지 마세요. 전 그냥 기회를 잡은 것뿐이니까. 상철 씨는 기태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경비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기태가 미리 불러둔 것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그대로 사무실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현장 인부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상철 씨를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상철 씨의 현장 소장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재판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상철 씨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를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최기태가 만들어 놓은 서류는 법적으로 완벽했고 증인으로 나선 사람들은 모두 기태의 편이었습니다. 결국 상철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업계에서는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건설사는 어디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고 그의 이름은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가족의 해체였습니다. 아내는 출산 직후
상철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이 아이라도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그녀는 갓 태어난 아들, 동윤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고 연약했습니다. 상철 씨는 아내에게 매달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아니야. 누명이라고. 제발 믿어줘. 믿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당신은 이미 범죄자예요. 전 이 아이를 범죄자의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철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등이 까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더 잔인했습니다. 아내는 이혼 서류에 서명한 뒤 석 달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철 씨는 장례식장에서 동윤이를 안았습니다. 생후 석 달밖에 안 된 아이는 엄마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잠들어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 설령 자신이 온 세상의 죄인이 되더라도 이 아이는 제대로 키우겠다고 말입니다.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상철 씨는 15년을 견뎠습니다. 경비원, 청소부, 대리기사, 공사장 막노동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습니다. 그러다 5년 전 강남 테크노 타워의 야간 경비원 자리를 얻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규칙적이었고 동윤이를 혼자 두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동윤이는 자라면서 남들과 다른 아이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적응하지 못했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상철 씨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윤이가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동윤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윤이는 7살 무렵부터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지나가는 사람을 멈춰 세우고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버릇없는 행동으로 보였지만 동윤이는 그 사람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화났어요. 눈썹이 떨려요. 아빠, 저 아줌마는 슬퍼요. 입술을 자꾸 깨물어요. 상철 씨는 처음에는 아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동윤이의 관찰이 정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 근육의 떨림, 시선의 흐름까지 모두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내가 가졌던 능력이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인상학 노트를 동윤이에게 건넨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공책을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밤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치고 엄마의 필체를 따라 글씨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관찰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 편의점 아저씨, 버스기사, 심지어 텔레비전 속 사람들까지. 동윤이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분석하고 기록했습니다. 상철 씨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아이는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남들과 달랐지만 그 나름의 언어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이 아이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상철 씨는 다만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세상의 편견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경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상철 씨는 동윤이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좁은 원룸, 곰팡이 냄새가 배인 벽지, 삐걱거리는 장판. 이곳이 동윤이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상철 씨는 아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견디면 언젠가는 이 아이에게도 봄이 올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상철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봄이 이토록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봄을 불러올 사람이 바로 이 작은 아들이라는 것을. 동윤이는 잠결에도 엄마의 노트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노트 속에는 아빠를 배신한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은 상철 씨의 등을 굽혔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굽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했고 여전히 진실을 믿었으며 여전히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비록 그 내일이 어둠 속에 가려져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강남 테크노 타워의 로비는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든 채 오갔고 엘리베이터는 쉴 새 없이 사람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한상철 씨는 로비 한켠에 서서 출입자 명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동상으로 뒤틀려 있었고 유니폼 깃은 해져서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로비 정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선두에는 백발의 노인이 걷고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은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의 뒤를 수행원 서너 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윌리엄 아서 회장님 일행 도착하셨습니다. 무전기에서 경비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상철 씨는 자세를 바로 하고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윌리엄 아서, 미국의 거물 사업가였습니다. 글로벌 기업 여러 곳에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의 한마디에 수천억 원이 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이 건물에 왔을까요? 상철 씨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회장은 이 건물 최상층에 입주한 기술 기업과의 계약을 위해 방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책임자가 바로 최기태였습니다. 15년 전 상철 씨를 배신하고 승승장구한 그 사람. 지금은 글로벌 기업의 부사장 자리에 올라 윌리엄 회장과 직접 거래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최기태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1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은 살이 올라 둥그러졌고 손목에는 고가의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윌리엄 회장에게 다가가 공손히 악수를 청했습니다. 회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최기태 부사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윌리엄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눈 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한쪽 문이 열리며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윤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는 학교를 마치고 아빠를 보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가방을 맨 채 로비로 들어선 동윤이는 최기태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에는 초점 없이 흐릿하던 그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상철 씨는 황급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동윤아, 왜 왔어? 아빠 일하는 중인데. 하지만 동윤이는 아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최기태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으로 최기태를 가리켰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동윤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상철 씨는 아들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동윤이는 이미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아저씨, 아빠 명찰 뺏어간 도둑놈이에요. 순간 로비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최기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윌리엄 회장과 수행원들이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상철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윤아, 안 돼. 그런 말하면 안 돼. 상철 씨는 아들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동윤이는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는 최기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저 아저씨 눈이 떨려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빠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빠 탓을 했어요. 엄마 노트에 다 써 있어요. 동윤이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남긴 인상학 노트였습니다. 아이는 그 공책을 펼쳐 한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최기태의 얼굴이 스케치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아이의 서툰 글씨로 분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썹 안쪽 근육 경련, 거짓말 징후, 입술 좌측 올라감, 경멸과 우월감, 턱 근육 긴장, 숨겨진 두려움. 최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윌리엄 회장의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최기태는 웃음을 지으며 상철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봐요, 한 씨. 당신 아들 교육 좀 시키시오.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상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기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철 씨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죄송하다고 끝입니까?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15년 전에 횡령으로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서 경비나 보면서 제 뒤통수를 치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닥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 건물에 발도 들여놓을 자격이 없어요. 최기태는 상철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밀어냈습니다. 상철 씨는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예순이 넘은 몸은 균형을 잡지 못했고 그는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아빠, 동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최기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철 씨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따귀를 내리쳤습니다. 짝! 뺨을 때리는 소리가 로비에 메아리 쳤습니다. 상철 씨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입술이 터졌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굴욕이 이 한 방에 폭발했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은 평생 바닥에서 기어야 해요. 알겠어요? 최기태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상철 씨를 내려다보며 구두발로 그의 어깨를 밟았습니다. 상철 씨는 신음을 터뜨렸지만 소리는 목 안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아빠, 아빠. 동윤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일으키려 했지만 10살짜리 아이의 힘으로는 어른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동윤이는 최기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당신이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다 알아요. 당신 눈에 다 보여요. 최기태는 비웃었습니다. 이 자식, 정신병자 주제에. 그는 동윤이를 밀쳤습니다. 아이는 뒤로 넘어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가방 속에서 엄마의 노트가 튀어나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페이지들이 펼쳐지며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철 씨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아들이 바닥에 쓰러진 모습을 본 순간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입가에 피를 닦으며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기태야. 상철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최기태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하지만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뭐,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요? 최기태는 다시 상철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철 씨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기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동상으로 뒤틀린 손이었지만 그 힘은 단단했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참은 건 내 아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 근데 내가 내 아들을 건드렸어.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 최기태는 상철 씨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사람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 지금 미쳤어요? 미쳤을지도 모르지. 근데 내가 날 미치게 만들었어. 상철 씨는 최기태의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15년의 원한이 그 시선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윌리엄 회장이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70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온 그는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기태의 당황한 표정과 상철 씨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노트를 보았습니다. 잠깐, 윌리엄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어였지만 통역사가 즉시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최기태는 황급히 상철 씨의 손을 뿌리치고 윌리엄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직원입니다. 제가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처리요? 윌리엄 회장의 목소리에는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최기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고 분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록 한국어였지만 스케치는 정교했고 분석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린 겁니까? 윌리엄 회장이 동윤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동윤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 얼굴 보는 방법이요. 흥미롭군요. 윌리엄 회장은 노트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수백 장의 스케치와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로비에 들어선 순간 동윤이가 재빨리 그린 것이었습니다. 눈가 주름 깊음, 오랜 고독, 입술 양쪽 내려감, 신뢰하지 않음, 하지만 눈동자 흔들림, 진실을 찾고 싶어함. 윌리엄 회장은 그 문장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그는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배신당했고 수없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늘 경계했고 늘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업 확장을 앞두고 그는 진실한 파트너를 찾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것을 단번에 읽어냈습니다. 이 아이 특별하군요. 윌리엄 회장이 말했습니다. 최기태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는 자폐가 있습니다.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폐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윌리엄 회장의 말에 최기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은 다시 상철 씨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한상철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 경비원입니다. 경비원이라. 하지만 이 아이는 당신을 소장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요.
상철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5년의 침묵이 그의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회장은 기다렸습니다. 그는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동윤이가 일어나 아빠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회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아저씨가 아빠 것을 다 훔쳐갔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동윤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윌리엄 회장은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 부사장, 윌리엄 회장이 최기태를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계약은 보류하겠습니다. 조사할 것이 있을 것 같군요. 네. 회장님, 그게 무슨... 조사가 끝나면 연락하겠습니다. 윌리엄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윤이에게 노트를 돌려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수행원들과 함께 로비를 떠났습니다. 최기태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계약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입니다. 그는 상철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한상철, 당신.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가만 안 둬. 하지만 상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동윤이는 아빠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로비를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상철 씨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한상철 씨는 집에 돌아와 동윤이를 재운 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좁은 원룸의 형광등은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2006년 경기도 외곽 아파트 현장의 자금 흐름을 기록한 장부였습니다. 상철 씨는 소장으로 일할 때 습관처럼 모든 거래 내역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회사 장부와는 별도로 자신만의 백업 기록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15년 후 오늘 유일한 증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부를 펼치자 먼지가 날렸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상철 씨의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날짜별 자재 입고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 하도급 업체와의 정산 내역.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감사팀이 제시했던 증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철 씨는 장부를 넘기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06년 9월 15일, 이날 최기태가 유령회사로 3억 원을 빼돌렸다고 감사팀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철 씨의 장부에는 그날 3억 원이 정상적인 자재 구매비로 집행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영수증 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2006년 10월 23일, 감사팀은 이날 5억 원이 비자금 통장으로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철 씨의 장부에는 그 5억 원이 하도급 업체 대금으로 지급된 기록이 명확했습니다. 업체명, 담당자 이름, 계좌번호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최기태는 완벽한 조작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상철 씨가 15년 동안 이 장부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철 씨는 장부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동네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멀리 강남의 불빛이 보였지만 여기까지는 그 빛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15년을 이곳에서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희망 하나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틀 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동윤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계란 후라이 한 조각이 전부였지만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상철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 앞에 윌리엄 하서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맞춤 양복 대신 편한 재킷을 입고 수행원 없이 혼자였습니다. 통역사 한 명만 옆에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한상철 씨 댁이 맞습니까? 통역사가 물었습니다. 상철 씨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회장님께서 어떻게 이곳을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상철 씨는 황급히 방을 정리하며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비좁은 원룸은 손님을 맞을 만한 공간이 아니었지만 윌리엄 회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삐걱거리는 장판, 작은 책상 위에 놓인 동윤이의 공책들. 동윤이가 여기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동윤이는 방 구석에서 회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회장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동윤이.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윌리엄 회장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는 동윤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윤이, 그 노트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날 로비에서 본 그 노트 말입니다. 동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에서 엄마의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윌리엄 회장은 노트를 건네받아 천천히 넘겼습니다. 수백 장의 스케치와 분석. 아이의 서툰 글씨였지만 관찰은 정교했고 분석은 예리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군요. 과찬이십니다. 동윤이는 그저 아닙니다. 윌리엄 회장이 상철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75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업가, 정치인, 학자, 예술가. 하지만 이 아이만큼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회장은 노트를 덮고 상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상철 씨, 당신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상철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06년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말하더군요. 당신이 가장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당신이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상철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결백합니까? 네. 상철 씨의 대답은 짧았지만 확고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상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윌리엄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제가 15년 동안 간직해온 유일한 증거입니다. 윌리엄 회장은 봉투를 열어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별 거래 내역, 영수증 번호, 업체명, 계좌번호. 모든 것이 빈틈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장부입니까? 네. 제가 현장 소장으로 일할 때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윌리엄 회장은 장부를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기태 부사장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그가 당신의 후배였고 당신이 실각한 뒤 소장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그가 올린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의심스러운 거래가 여럿 있더군요. 상철 씨는 숨을 죽이고
회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상철 씨, 저와 거래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최기태와 하려던 계약, 당신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기태의 범죄를 밝혀내야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상철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 자신 같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경비원입니다. 회장님과 거래할 자격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정직이 있고 동윤이에게는 진실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윌리엄 회장은 일어서며 상철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틀 뒤 이사회가 열립니다. 최기태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오십시오. 당신이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초대합니다. 한상철 씨, 그리고 동윤이도 함께요. 윌리엄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상철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이틀 뒤 강남 테크노타워 최상층 이사회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기태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윌리엄 회장과의 계약이 성사되면 그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할 것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곧 도착하십니다. 비서가 알렸습니다. 최기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이사회실 문이 열리고 윌리엄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윌리엄 회장은 자리에 앉으며 최기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부사장, 계약 준비는 되셨습니까? 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기태는 계약서를 회장 앞으로 밀었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이었습니다. 윌리엄 회장은 계약서를 펼쳤지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 부사장,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당신은 어떻게 부사장까지 올라왔습니까? 최기태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실력으로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15년 동안 쌓은 경력과 실적이 증명합니다. 실력이라. 흥미롭군요. 윌리엄 회장은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한국말을 꺼냈습니다. 발음은 어눌했지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은 속일 수 있어도 10년간 닦아온 바닥에 남은 발자국은 못 속이는 법이지. 최기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상철 씨가 들어왔습니다. 경비복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소장으로 일하던 시절 입었던 정장이었습니다. 낡고 해진 정장이었지만 상철 씨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한상철? 최기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제가 초대했습니다. 윌리엄 회장이 말했습니다. 한상철 씨,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동윤이도요. 동윤이가 아빠 뒤에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노트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최기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기태야, 15년 전 내가 나한테 한 짓 오늘 밝히겠다. 뭐? 당신 지금 미쳤어? 최기태는 비웃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가방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2006년 경기도 외곽 아파트 현장의 진짜 장부다. 내가 직접 작성하고 보관해온 기록이지.
상철 씨는 장부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2006년 9월 15일. 내가 유령 회사로 3억 원을 빼돌렸다고 조작한 날, 실제로는 정상적인 자재 구매가 이루어졌어. 여기 영수증 번호가 있다. 임원들이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2006년 10월 23일. 내가 비자금 통장으로 5억 원을 빼돌렸다고 조작한 날, 실제로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이 지급되었어. 여기 업체명과 계좌번호가 있다. 최기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당신이 지금 만든 거잖아. 조작이라고? 상철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검증받자. 이 장부와 내가 제출한 증거 중 어느 것이 진짜인지 말이야. 최기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윤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노트를 펼쳐 최기태의 스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저 아저씨 지금 땀 흘리고 있어요. 눈동자 떨리고 입술 마르고 손 떨려요. 다 보여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요. 윌리엄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최 부사장, 제 회사는 거짓말쟁이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취소입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최기태는 매달렸지만 윌리엄 회장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철 씨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상철 씨, 제대로 된 거래를 시작합시다. 정직한 사람과 말입니다. 상철 씨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당당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사회실을 나서며 상철 씨는 동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밝은 미소였습니다. 진실은 늦게 밝혀졌지만 결국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15년의 침묵을 깨고 세상에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사회가 끝난 뒤 한상철 씨는 강남 테크노 타워를 떠났습니다. 15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했던 그 건물을 그는 이제 소장의 신분으로 나섰습니다. 비록 정장은 낡았고 구두는 닳았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았습니다. 동윤이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서로의 숨소리가, 서로의 존재가 이미 충분한 대화였습니다. 일주일 뒤 윌리엄 회장의 법률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기태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15년 전 횡령 사건부터 최근의 의심스러운 거래까지 모든 것이 샅샅이 뒤집어졌습니다. 상철 씨가 보관해온 장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회계법인의 검증 결과 그 장부가 원본이며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기태는 회사에서 즉시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부사장 자리, 명예, 재산.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가 상철 씨에게서 빼앗았던 것들이 이제 그에게서 빼앗겨 갔습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상철 씨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최기태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망은 독이었고 그 독은 결국 자신을 좀먹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 상철 씨는 윌리엄 회장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회장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상철 씨와 동윤이 그리고 윌리엄 회장과 통역사만 있었습니다. 한상철 씨, 잘 오셨습니다. 윌리엄 회장은 편안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상철 씨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것이 계약서입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의 한국지사 고문으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 관련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상철 씨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연봉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경비원으로 받았던 급여의 수십 배였습니다. 하지만 상철 씨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제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윌리엄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15년 동안 배웠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상철 씨는 동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밤에만 일하느라 이 아이의 낮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웃고 싶습니다. 윌리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상철 씨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그 역시 깨달았습니다. 돈은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시간만큼은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윌리엄 회장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철 씨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아니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인장이었습니다. 상철 씨의 이름이 새겨진 소장 시절 사용하던 그 인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제 사람들이 15년 전 현장 사무실에서 찾아냈습니다. 최기태가 보관하고 있더군요. 아마도 증거로 남겨두려 했던 모양입니다. 상철 씨는 인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돌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15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상철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상철 씨.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윌리엄 회장은 동윤이에게도 선물을 건넸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동윤이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 스케치북과 색연필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동윤이 계속 그림을 그리세요. 사람의 얼굴을, 사람의 마음을 그리세요. 당신의 재능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동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을 나섰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오랜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은 새싹을 틀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한강에 가자. 노을 보러 가자.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한강 둔치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이야기하는 사람.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와 동윤이는 강변을 걸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강물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일렁였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동윤이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노을 속에서 한 마리 새가 날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높이 멀리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새처럼 날고 싶어요, 아빠. 그래, 동윤아. 넌 날 수 있어. 이제 아무도 너를 막지 못해. 상철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재능으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빠도 날 거예요? 응, 아빠도 날 거야. 상철 씨는 주머니에서 인장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그 인장을. 그는 인장을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석양빛이 돌에 반사되어 붉게 빛났습니다. 한상철. 세 글자. 누군가의 경비원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그저 한상철이라는 이름 그 자체였습니다. 15년 동안 상철 씨는 자신을 잃고 살았습니다. 누명을 쓰고 굴욕을 당하고 세상의 끝자락에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믿기 위해, 내일을 기다리기 위해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빼앗겼던 이름을, 잃어버렸던 존엄을, 숨겨졌던 진실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고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시간과 인내, 그리고 믿음으로만 되찾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저 할머니 봐요. 동윤이가 멀리 앉아 있는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동윤이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슬퍼 보여요. 할머니는 동윤이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꼬마야. 할머니가 슬퍼 보이니? 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어요. 혼자 우셨죠?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아들이 오늘 외국으로 떠났단다. 그래서 마음이 좀 그렇구나. 외롭겠어요. 근데 할머니, 아드님은 할머니를 사랑해요. 눈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윤이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썹을 만지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걱정하는 사람의 눈썹이에요. 아드님이 할머니 걱정하고 계세요. 곧 연락 올 거예요. 할머니는 동윤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맙구나, 꼬마야. 내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좀 나아지는구나. 동윤이는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아빠에게 돌아왔습니다. 상철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길을요. 잘했어, 동윤아. 아빠, 저 할머니 도와준 거 맞죠? 그럼 내가 할머니를 웃게 만들었잖아. 동윤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봄날의 햇살처럼 밝고 따뜻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보라색에서 남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고요히 흐르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철 씨는 동윤이의 손을 잡고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빛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세상의 폭풍을 견뎌낸 두 사람. 서로를 지키며 살아온 두 사람. 상철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일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결국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것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정의는 언젠가 실현된다는 것을요. 15년이라는 세월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 동안 상철 씨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정직함과 아들에 대한 사랑을.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빠, 우리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내일은 동네 학교 가서 너 전학 수속할 거야.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진짜요? 좋아요. 동윤이는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상철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밤이 왔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걸어갈 것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며요. 한상철.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빛을 가진 이름. 한동윤. 더 이상 세상에 숨지 않는 세상을 밝히는 이름. 두 개의 이름이 한강의 밤하늘 아래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